60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이고 있다. 이 말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가? 아마 대부분의 60대는 내가 빚이라니. 설마 나라고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이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 은퇴 후 생활비 부족.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서 조용히 빚의 덫에 빠져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오늘 당장 나에게 생길 수 있는 빚의 실체를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 체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 생존 삶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다. 이 영상에서는 왜 60대가 빚에 취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빚이 쌓이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사람들의 경험담까지 담아 현실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노후 재정, 빚 관리, 은퇴 생활에 대한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후반부 인생을 지킬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자, 이제 60대 빚의 충격적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보자. 첫 번째, 건강 문제로 시작되는 은밀한 빚부터 시작이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서 생기는 빚, 멈춘 건 월급뿐. 삶은 멈추지 않는다. 60대가 된다는 건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입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점과 마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은퇴는 쉬어도 되는 나이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다. 실제로 60대가 되는 순간 멈추는 건 오직 월급뿐이며 삶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온다. 먹고 자는 것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것, 집을 돌보는 것,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체면을 지키는 것까지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지출은 더 커지기까지 한다. 이 간극 속에서 60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한 61세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그는 35년 동안 회사에 단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다녔다. 칭찬받을 정도로 성실했고 회사 사람들도 그에 대해 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이 나이 되어도 빚질 일은 없을 줄 알았다. 평생 일하면서 모은 게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 하지만 그는 은퇴한 지 2년 만에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그가 한순간에 낭비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은퇴라는 것이 가진 무서움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온 첫 해는 괜찮았다. 통장에 여유가 있으니 마음도 여유로웠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더 세밀하게, 더 많이 지갑을 파고들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 다니는 횟수는 늘었고 갑자기 필요한 비타민과 약값도 만만치 않았다. 집수리를 해야 하는 일도 생기고 오래된 가전들이 한꺼번에 고장나기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줄줄이 나갔다. 그는 말한다. 퇴직했는데 신기하게도 20년 동안 멀쩡하던 냉장고가 그때 고장났어요. 에어컨도 말썽이고 보일러도 문제 생기고 그게 다 돈이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집과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노화가 찾아온다. 주인이 나이가 들듯 집 역시 같은 시간에 흐름을 받는다. 그러니 은퇴한 시점에 갑자기 고장나는 가전들, 노후된 집의 문제들은 필연에 가깝다. 한 63세 여성은 말했다. 은퇴하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돈 먹는 하마가 되더라고요. 이리저리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루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또 돈이 들어요. 그녀는 남편의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고 말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 결국 2년이 지나고 보니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손댄 것이 신용카드였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은퇴 후 남은 20에서 30년의 미래 생활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60대는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이 돈을 단지 그동안 고생했으니 쓰는 돈 정도로 여긴다. 아이들 집에 갈 때 과일 한 상자 더 사가고
손주에게 용돈 조금 더 주고 오랜 친구들 만나면 밥 한번 시원하게 사고 모두 소소한 지출이다. 하지만 소소한 것들이 가장 무섭다. 소소한 지출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돈을 줄인다. 어떤 65세 어르신은 말했다. 내가 사치해서 돈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 은퇴 후에는 그 평소처럼이 큰 돈이더라고요. 그는 은퇴 전과 똑같이 생활했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은퇴되기 전에는 월급이 모든 실수를 가려주었다. 전기세가 쌓여도 갑자기 큰 지출이 나와도 자녀에게 용돈을 줘도 앞으로 월급이 들어오니 다음 달에 맞춰지겠지라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맞춰짐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단지 지출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없다는 충격 때문이다. 한 60대 부부는 은퇴 첫해 여행을 3번 갔다. 부부 둘 다 말했다. 지금 안 가면 언제 가겠냐. 여행을 간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돌아오고 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지출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생활비를 못 맞추면서 신용카드를 쓰게 된다. 카드는 은퇴자들에게 완벽한 착각을 준다.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30일 후 청구서가 도착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용카드는 빚의 시작이 된다. 이때 많은 60대가 심리적으로 무너진다. 내 나이에 카드값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이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서도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심리적 충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한 남성은 말했다. 은퇴하고 나니 내가 생각한 노후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여유를 생각했는데 현실은 긴축이었어요. 그는 은퇴 후 첫 1년 동안은 수입 없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3년 차에 빚을 지기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은퇴 후 빚은 실수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60년 동안 일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 없이 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낯선 구조다. 낯선 구조 속에서 실수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리고 그 실수는 대부분 지출 쪽에서 발생한다. 어떤 60대 여성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오히려 돈이 더 들더라고 말했다. 냉장고도 자주 열어보게 되고 쇼핑앱도 자꾸 보게 되고 무료함이 소비를 불러오는 것이다. 특히 홈쇼핑은 은퇴자들의 적이라고 할 정도로 유혹이 강하다. 건강에 좋다. 관절에 필수. 나이 들면 꼭 필요한 영양. 이런 문구는 60대에게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극이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어느 나이보다 강하다. 그러니 쉽게 결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비싼 건강식품이 몇 개만 쌓여도 수십만 원이 된다. 또 다른 62세 여성은 말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괜히 뭐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잊혀지는 느낌이 드니까 뭐라도 사서 나를 위로하고 싶은 거죠. 이 말에는 은퇴 후 많은 사람이 겪는 심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돈이 없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의미 없다는 감정을 소비로 메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60대의 지출을 더 늘린다. 결국 은퇴 후에 빚이 쌓이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만든 지출이기도 하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심리적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지출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지출을 조절하려 하지만 외로움, 불안, 자존심, 체면, 두려움, 자기위로 등 감정의 파도가 더 크다. 그래서 결국 60대는 빚이라는 파도에 밀려나는 것이다. 자녀 때문에 생기는 빚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갑.
60대에게 빚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자녀다. 이 사실을 많은 부모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자식에게 쓴 건 빚이 아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부분만큼은 스스로도 멈추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지출은 계산이나 현실이 아니라 오롯이 감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 감정에는 미안함, 책임감, 그리고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는 의무감이 함께 얽혀 있다. 한 64세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그는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다 보내고 결혼할 때도 조금씩 도와줬으며 아이들이 어려울 때는 생활비까지 보태줬다. 그는 말한다. 그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지. 근데 돌아보니 내가 그 돈 지키고 지금 편하게 살았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지금 월세에 살고 있었다. 원래 자기 집이 있었지만 자녀의 사업 자금에 보태주다가 결국 집을 팔아야 했다. 애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하지만 자녀의 사업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정리했다. 왜냐하면 실패한 자식을 향해 내 집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까 봐서였다. 그는 말한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자식이 잘못했어도 차마 못 뭐라 해요. 내가 그냥 나 하나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지금 65세지만 한 달에 카드값을 내기 위해 새벽 배송 알바를 한다. 손이 많이 시려요. 근데 뭐 어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지.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하는 감정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의 빚은 사실상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만든 결과였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들릴 정도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60대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고 그 희생이 쌓여 노년의 빚이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 62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인생에 남은 돈보다 자식들에게 돈을 안 써서 생기는 미안함이 더 무서워요. 그녀는 젊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노년에는 조금 편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 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부모가 집값 보태준대. 나만 아무것도 못 받으면 너무 초라할 것 같다고. 아들의 말은 요구가 아니라 서운함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그런 감정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근데 그거 갚는 건 결국 나잖아요. 아들은 미안하다면서도 못 도와줘요. 자기 집 대출도 벅차대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나도 말은 못해요. 괜히 말하면 아들이 죄책감 느낄 것 같으니까. 그냥 나 혼자 감당하는 거죠. 이 말은 부모 세대의 심리를 너무 잘 드러낸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그걸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묵묵히 참다가 결국 60대 부모들의 삶은 조용히 빚으로 내려앉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녀가 결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지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 돈 쓸 일이 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손주가 태어나면 아기용품을 사야 하고 미안한 마음에 계속 용돈을 주게 된다.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조금이라도 보태 써라. 이런 말을 하며 건넨 10만 원, 20만 원이 사실은 부모의 노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부모 스스로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행복하니까. 손주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따뜻함 앞에서는 돈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말에 카드 청구서를 보면 부모는 다시 현실로 내려오게 된다. 한 66세 할머니는 말했다.
저는 손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근데 나중에 보니 제가 한 달에 손주한테만 40만 원 넘게 쓰더라고요. 그녀는 그 힘든 사실을 자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애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돈 쓰는 걸 말하면 오히려 얘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돈밖에 없다고 믿었다. 더는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돈만이라도 쓰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60대의 갑작스러운 빚이 만들어진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부족함을 자신이 채워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크다. 우리 아이 힘들다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부모가 이럴 때 도와주려고 있는 거지.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부모의 불안과 죄책감이 숨어 있다. 내가 더 못해줘서 아이가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도와줬다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이런 감정이 부모의 마음을 계속 압박한다. 60대 부모들은 이상하리만큼 이런 불안을 자녀보다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더 도움을 준다. 더 쓰고, 더 보태고, 더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빚이 쌓여버린다. 한 아버지는 말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고요. 아마 다 그렇지. 그의 말은 사실이다. 한국의 60대 부모 대부분이 이 마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만큼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쓰는 돈은 끝이 없다. 그리고 부모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돈을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 꺼내 쓰게 된다. 그러다 자신의 삶을 잃는다. 60대의 빚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다. 그 빚에는 부모로서의 자존심,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존재 가치에 대한 믿음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럽다. 자녀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부모에게는 없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자신의 노후보다 자녀의 현재를 선택한다. 그 선택이 때로는 너무 가혹한 결과를 만들더라도 60대 부모의 빚은 결국 사랑 때문에 생긴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 더 아프고 더 오래가고 더 해결하기 어렵다. 사랑이 만든 빚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지출이 쌓여 생기는 빚.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다. 난 많이 쓰지 않는데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결코 핑계가 아니다. 실제로 60대의 지출은 큰돈보다 별표, 작은 지출의 합 별표 이 통장을 말려버린다. 눈에 보이는 큰돈은 아끼면서도 정작 삶의 구석구석에서 빠져나가는 작은 돈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지출은 마치 바닷물 아래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얼음 같다. 무너지는 순간이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네 병원 갔다가 이 영양제도 드셔보세요. 라는 말에 한 병 사오게 되고 약국에서 권하는 파스나 관절 크림도 덥석 사게 된다. 이 정도야 뭐 싶어서 받아들인 비용이 한 달이면 몇만 원씩 쌓인다. 그런데 이런 지출이 단지 하나가 아니다.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눈 영양제, 오메가3, 관절 영양제, 피부 보습제, 건강보조식품, 각종 파스. 작은 비용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어느 6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고, 먹으면 돈이 나가고, 어느 쪽도 답이 아니더라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지출이 결국 그의 통장을 잠식해갔다. 하지만 이런 작은 지출은 단지 건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정신적 허기에서 시작되는 지출도 많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런 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산다. TV 홈쇼핑에서 추천하는 청소기, 안마기, 주방용품, 기능성 속옷, 보온용 매트 등 막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라도 그녀는 누군가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사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느꼈다. 저건 없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방송에서 또 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게 사놓고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이 집에 쌓여갔다. 그녀는 어느 날 말없이 박스로 쌓여있는 물건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도대체 뭘 채우려고 이렇게 돈을 쓰는 걸까? 이런 지출은 단지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 억울함, 허무함을 달래기 위한 감정 소비다. 문제는 그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60대가 되면 소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효율과 필요로 소비했지만 지금은 감정으로 소비한다. 이 감정 소비는 논리로 제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60대 남성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편의점에서 사 마신다. 커피가 좋아서가 아니라 계산대에서 잠깐이나마 직원과 눈을 마주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좋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힘이 된다. 그런데 그가 갈수록 커피만 사지 않는다. 가벼운 샌드위치, 잡지, 간식까지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챙겨야지라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감정 소비는 자기 보상과 자기 위로를 넘어서면 통장을 갉아먹는 습관이 된다.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돈이 정말 쉽게 빠져나간다. 유튜브 프리미엄, OTT 구독, 음악 스트리밍, 뉴스 구독, 포인트 자동 충전, 클라우드 저장 용량까지 그까짓 5,000원, 10,000원쯤이야 하고 자동 결제를 걸어놓지만 이것만 몇 가지가 모여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된다. 많은 60대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 구독 중인 서비스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62세 남성의 케이스는 충격적이었다. 아들이 깔아준 앱들 중 일부는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로 전환된 서비스였는데 그는 그걸 전혀 몰랐다. 3년 동안 매달 몇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고 은행 직원이 알려줄 때까지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한 65세 여성은 손녀에게 선물해 주려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정기결제가 걸려서 몇 달 동안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심 손녀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고 라는 부끄러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지출은 부끄러움과 무지, 외로움, 불안이라는 감정 위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지출이 쌓이면 결국 빚으로 이어진다. 또한 60대가 되면 지출에 대한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 이 정도는 나한테 써도 되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돈 뭐 아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하지만 이런 자기 위로가 소비로 이어질 때 그 돈이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짐으로 돌아오는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지출은 한 번에 반등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구조적 지출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기에 위험하고 감정 소비라서 멈추기 어렵다. 4. 건강 문제로 인한 지속적 지출과 빚.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한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다. 그저 아프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 두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으로 이어진다. 그 비용은 단지 병원비만이 아니다. 불안, 걱정,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더 많은 지출을 불러온다. 60대 이후 건강 문제로 인한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필요한 지출이 의도치 않게 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안해서 쓰는 지출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필요하니깐 써야지 에서 시작되는 지출.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막상 이 비용을 계산해보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치료비, 물리치료, 도수치료, 건강보조식품. 이런 비용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더 무서운 건 아플수록 비용이 더 커진다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 63세 남성 A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처음에는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그런데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자 통증이 약간 줄어들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는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간다. 이번에는 MRI를 찍어보자고 한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머리를 스친다. MRI를 찍고 나면 또 다른 치료가 시작된다. 물리치료, 도수치료, 허리 강화 운동 프로그램, 심지어는 이 기계를 사면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듣는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치료비가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가고 있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아프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는 일이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출은 누구도 쉽게 줄일 수 없다. 몸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는 생각이 늘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 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간다.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나이는 점점 들고 치료는 중단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약값과 검사비가 만드는 숨은 빚.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 지출이지만 사실 돈이 가장 많이 새어나가는 곳은 약값이다. 혈압약 하나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위장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약, 관절약, 수면유도제, 눈물약까지 늘어난다.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약은 안 먹으면 불안한 존재가 된다. 한 60대 여성은 말했다.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걱정되고 약을 안 먹으면 병이 걱정돼요. 이 말은 많은 노년층이 공통으로 느끼는 시입니다. 그래서 처방받는 약에 더해 약국에서 비보험 제품까지 구매하게 된다. 위장보호제, 영양제, 관절크림, 소염 패치 등. 약국은 어른들에게 고마운 곳이면서도 통장을 조용히 비워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약사가 조언해주는 말에 신뢰를 느끼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을 거절하기 어렵다. 또한 어르신들은 이거 많이 쓰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마음이 흔들린다. 어르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위로와 인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이 두려움과 지출을 동시에 키운다. 6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무섭게 들린다. 경계 수치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번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이 말들은 곧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말과 같다. 한 65세 남성은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했다. 의사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심장 초음파와 운동부와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그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막상 검사받고 나니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30만 원 넘는 지출이 나갔다. 그는 말했다. 아무 문제 없어도 돈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 반복되면 그건 지속적인 지출이 된다. 건강검진은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지출이 늘어나는 딜레마다. 이 나이의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불안한 보험 같은 존재다. 생활비까지 변화시키는 건강의 민감성. 건강이 나빠지면 지출은 단순히 의료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활 전체를 흔든다. 식비, 운동비, 보조식품비 등 모든 영역이 건강 중심으로 재편된다. 예를 들어 어깨 통증 때문에 음식 준비가 어려워진 60대 여성은 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조리 식품을 자주 사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집에서 요리를 해먹던 사람이 이제는 포장된 건강식, 비용이 높은 로컬푸드, 저염식 도시락을 주문하게 된다. 이 비용은 일반 식비의 2배로 뛰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70대 남성은 건강 때문에 식단을 바꾸라고 듣고 유기농 식재료, 무설탕 제품, 고가의 프로틴 파우더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가 실제로 그 음식을 잘 챙겨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식욕이 들쑥날쑥하고 만든 음식이 남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는 늘고 지출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이들은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을 좌우한다는 불안이 늘 따라붙기 때문이다. 건강에 민감해질수록 사람은 비싼 것, 좋다는 것에 더 쉽게 손이 간다. 이 지출은 일종의 심리적 보험이자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느껴진다. 불안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소비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아프다는 건 단지 몸이 아픈 게 아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안은 돈을 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건강식품 광고 하나만 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등장해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말하면 그것은 단지 광고가 아니라 희망을 사라진 사람에게 전하는 작은 위로처럼 들린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어떤 지출도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돈으로 내 몸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진다면 이 마음이 지출을 붙잡아 늘린다. 어떤 68세 남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건강보조식품만 7종을 먹는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의미 없는 제품들이라고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불안해서. 건강 문제에서 불안은 돈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 아플 때의 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60대가 넘어가면 건강 지출은 선택이 아니다. 그냥 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건강이 조금만 더 나빠져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통증이 심해지면 치료 횟수는 늘어나고 약도 늘어나고 검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그래서 60대의 건강 지출은 빚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이 비용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아프면 쓰고, 덜 아파도 쓰고, 불안해도 쓰고, 안 쓰면 더 불안해진다. 건강이 나빠지는 순간 돈은 더 빨리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몇 년 이어지면 사람들은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모자란 돈을 카드로 채우기 시작한다. 그렇게 빚은 조용히 쌓여간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아프니까, 살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구조. 사람이 빚에 빠지는 과정은 늘 조용하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본인조차도 이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60대의 빚은 젊을 때의 빚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젊을 때는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체력도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도 많았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빚은 인생의 뒤편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을 조여온다. 이미 줄어든 소득, 갑자기 발생하는 지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생활비 증가. 이 모든 것들이 겹치고 겹쳐 결국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지로 일단 맞고 보자 라는 심리에 빠진다. 바로 돌려막기다. 이 돌려막기는 60대에게 참혹할 정도로 빠르게 삶을 잠식한다. 카드값이 너무 큰데, 당장 돈이 없을 때, 처음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쓰던 카드값이 어느 순간 120만 원,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는 3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사람의 마음은 이럴 때 아주 짧은 순간 흔들린다. 이번 달만 카드론으로 메꾸자.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종의 위로다. 다음 달엔 좀 줄이면 되지.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다시 지출이 반복된다. 그리고 카드론이 한번 시작되면 그 다음은 너무 쉽게 이어진다. 한 67세 여성은 처음에 50만 원을 카드론으로 받았다. 그런데 다음 달 카드값이 또 모자라서 70만 원을 또 빌렸다. 그 다음 달에는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100만 원을 다시 빌렸다. 그녀는 말했다. 빚을 해결하려고 빚을 쓰는 게 그게 돌려막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돌려막기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훌쩍 넘어간다. 이미 사용된 금액과 이자가 쌓여서 원금은 사라지고 빚만 남는다. 돌려막기의 위험은 금액이 아니라 심리에 있다. 돌려막기의 가장 큰 위험은 금액이 아니다. 돈을 빌린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사라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손이 떨리지만 한두 번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래도 내가 신용이 있으니까 빌릴 수 있는 거잖아. 이 나이에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결국 내가 해결해야지. 심리가 무너지면 현실은 더 빨리 무너진다. 60대의 소비는 대부분 필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줄이기도 어렵다. 결국 돌려막기는 악순환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은퇴 이후 돌려막기 구조가 더 치명적인 이유. 60대가 되면 소득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거나 사업이 예전 같지 않거나 건강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한다.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확실했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해도 결국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수입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면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빠지는 미끄럼틀과 같다. 어떤 62세 남성은 택배 일을 하다가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 달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그 부족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채웠다. 그런데 치료비가 계속 나가자 카드값은 급격히 늘어났고 결국 그는 현금 서비스까지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입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갚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게 전부였어요. 이 말은 많은 60대의 현실이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건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달 이자만 갚아가며 버티는 구조다. 그러다 어느 순간 원금은 그대로 남고 이자만 산처럼 쌓인다. 생활비를 빚으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돌려막기가 위험해지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 바로 생활비를 빚으로 쓰기 시작할 때다. 처음에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때문에 빚을 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벼랑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 어떤 68세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경조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혈관 치료가 필요해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다. 그녀는 그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어쩔 수 없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였다. 병원비를 카드로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그 부족한 30만 원을 보충하기 위해 카드론을 썼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그 돈을 다시 빌렸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의 일부가 계속 빚으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한 달 카드값만 70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에 갇혔다.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빚으로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게 빚을 갚기 위해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돌려막기를 멈추기 어려운 이유. 사람들은 왜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60대의 빚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지출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돌려막기라도 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중단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채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60대는 빚을 지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보다 훨씬 큰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말하면 왜 돈 관리를 못했냐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고 배우자에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더 깊이 빠져든다. 한 64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가족한테는 끝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무능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서 버텼는데 그게 더 큰 문제였죠. 돌려막기 구조는 이렇게 혼자 감당하려는 심리에서 더욱 빠르게 악화된다. 빚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60대 이후의 빚이 더 무서운 이유는 갚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자가 많아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60대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이미 절반 이상 사라져 있다. 그래서 빚을 지면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불안이 다시 지출을 만들고 그 지출이 다시 빚을 만든다. 악순환은 이렇게 굴러간다.
돌려막기의 마지막 단계는 포기감이다. 돌려막기가 몇 년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그래,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 포기감이 찾아오면 더 이상 빚을 갚을 의지도 사라진다. 그냥 매달 최소 결제만 하며 버티는 삶이 시작된다. 그러다 보면 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이자만 매달 갚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심리적 지치고 건강도 나빠진다. 그리고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 포기감은 단지 빚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돌려막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정신까지 흔드는 깊은 문제다. 문제로 인한 지출과 빚.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허리 한번 삐끗하면 예전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지만 지금은 며칠, 몇 주씩 통증이 이어진다. 잠깐 걸었을 뿐인데 무릎이 붓고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이유 없이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기 시작한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진다. 불안은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만들고 병원은 늘 돈이 드는 곳이다. 여기서 문제는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은 결코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60대 이후의 병원비는 매달 나가는 정기 고정 지출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62세 남성이 있다. 그는 주 2회 물리치료를 받는다. 처음엔 한두 달만 하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물리치료는 그의 일상처럼 되어버렸다. 2달쯤 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들었다. 환자분, 허리는 원래 꾸준히 관리하셔야 돼요. 치료가 아니라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이 치료가 앞으로 몇 년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병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런 의무적 지출은 사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돈이 없을수록 더 치료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문제는 병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권하는 각종 보조치료, 검사, 영양제를 추가로 하게 된다는 점이다. MRI 찍어보자고 하면 찍게 되고 주사 맞아보자고 하면 맞게 되고 조금 비싸도 효과 좋다는 약이 있다면 일단 구매하게 된다. 지금 아끼다가 더 큰 병 걸리면 그게 더 돈이 들지라는 걱정 때문에 그 선택을 멈추지 못한다. 한 66세 여성은 무릎 연골이 달아 주사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주사 한 번에 12만 원. 처음엔 3번만 맞아보자 했지만 통증이 좋아지지 않아 10번, 15번을 맞았다. 그녀는 말했다. 내 다리인데 돈 때문에 아픈 걸 참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했어. 이처럼 건강 문제는 단지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 이어진다. 나이 들수록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건 삶의 근간과도 같다. 그래서 치료에 돈을 쓰는 걸 멈출 수가 없다. 다른 소비는 아껴도 건강 문제만큼은 돈을 아끼지 못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노년의 건강은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는 점이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목도 아프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함께 있다. 즉,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진료과의 환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병원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안과, 피부과를 왔다 갔다 하면 단순 진료비만 해도 적지 않다. 그리고 처방받는 약도 늘어난다. 약국에서 건네주는 약봉지가 조금씩 두꺼워지는데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른다. 병이 많아지는 만큼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60대는 비급여의 늪에 쉽게 빠진다. 보험이 안 되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프리미엄 주사제, 레이저 치료, 기능검사 등 병원은 늘 말한다. 이건 조금 비싸긴 한데 효과가 훨씬 좋아요. 보험되는 건 기본이라 요즘은 다들 이걸로 관리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좋은 걸 받아야 빨리 낫는다고 생각한다. 아픈 사람에게는 효율보다 희망이 더 중요하라. 그래서 비급여 치료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치료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효과가 있어도 잠깐이고 통증은 다시 되돌아오며 결국 또 치료를 받게 된다. 이 희망 소비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카드값이 감당되지 않게 된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40대와 50대보다 훨씬 커진 모순적인 상황이 생겨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은 60대의 병원비는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아프다. 한 사람이 병원에 갈 때 다른 사람도 다른 질병으로 치료 중인 경우가 흔하다. 남편이 무릎 주사를 맞는 동안 아내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한 달 뒤에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예약해둔다. 치료가 겹쳐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지출이 2배로 늘어난다. 여기에 또 다른 매우 현실적인 요소가 있다. 노부모의 병원비가 60대에게 전가되는 경우다. 80대 부모가 병원에 다니면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을 60대 자녀가 내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60대는 자신의 병원비 플러스 부모의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이중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빠듯하던 생활이 급격히 기울어버린다.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돈이다.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암 진단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은 몇천만 원이 드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응급실, 입원, 수술, 재활, 보험이 있더라도 모든 비용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특히 간병비는 지옥 같은 지출이다. 하루에 12만에서 15만 원씩 나가는 돈을 몇 주, 몇 달 동안 감당해야 한다. 한 64세 남성은 아내가 갑자기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간병비가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그는 말했다. 퇴직하고 알바로 겨우 벌어 먹고 살았는데 한 달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싹 나가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대출을 생각했어. 건강 문제 때문에 진 빚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다. 그 빚에는 죄책감, 무기력함, 두려움, 늙어가는 현실이 모두 섞여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더 많은 치료와 소비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60대가 빚이 많아지는 데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이유가 있다.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섭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별표 몸의 무너짐 별표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줄일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줄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건강 지출은 사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다. 남에게 말 못하는 사기, 투자 실패로 인한 빚. 60대가 빚을 지는 이유 중에는 남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가 있다. 이것은 다른 빚과 달리 금액보다 자존심이 먼저 무너지는 종류의 빚이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인정하기 힘들어한다. 특히 재정적 실패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주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 부끄러움이 바로 침묵을 만들고 침묵은 빚을 키운다. 투자와 사기의 덫. 60대는 이제 여유가 있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주택대출, 부모 부양까지 겹치면서 남는 돈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불리려는 욕심 때문에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나이대 투자에는 리스크 관리 경험보다 심리적 기대가 앞선다는 점이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여유가 생길 거야.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을 불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런 생각이 투자 결정을 부추긴다. 한 63세 남성은 5년간 모은 7천만 원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소개받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그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까봐. 결국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카드론과 신용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사기 피해도 비슷하다. 고령층을 노린 금융사기, 투자사기, 불법 다단계, 온라인 거래 사기 등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60대는 젊은 사람처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쉽게 믿을 만한 기회라고 속는 경우가 많다.
한 65세 여성은 친구가 추천해준 투자라서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라고 했다. 그녀는 3천만 원을 잃었고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 나이에 바보처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활비와 기존 빚까지 겹쳐 결국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말 못하는 빚의 악순환.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인한 빚의 가장 큰 특징은 남에게 털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족, 친구, 친척에게 말하지 못하니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60대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돌려막거나 생활비와 합쳐서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한 62세 남성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도 카드론을 쓰는 것도 다 부끄러웠어요. 말하면 애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결국 혼자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의 사례처럼 남에게 말 못하는 빚은 심리적 압박과 금전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 압박이 계속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면장애, 식사거부, 우울감 같은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결국 원래의 건강 지출, 생활비, 카드값까지 모두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노후 자금으로 더대 걸리는 사례. 많은 60대는 은퇴 후를 대비해 적금을 모으거나 연금과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마련해둔다. 그런데 이 자금을 더 큰 수익이라는 미명 아래 투자에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된다. 한 66세 여성은 은퇴금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모아둔 노후 자금을 다 잃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자요. 아이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시킬 테니 혼자서 끙끙 앓으며 카드론으로 버티고 있어요. 투자 실패는 한 번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또 다른 투자에 손을 대고 그 실패가 다시 빚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작은 실패가 큰 파국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60대가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를 감추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체면과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 바보처럼 당했다고 보이고 싶지 않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무능력을 들키고 싶지 않다. 동료나 친구들에게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이미 생긴 빚을 더 이상 외부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려는 심리로 이어진다. 그 결과 이미 큰 손실을 본 상태에서도 또 다른 카드론, 신용대출, 단기대출을 통해 돌려막기를 시작한다. 투자 실패와 건강 문제, 돌려막기의 삼중고. 흥미로운 점은 이 남에게 말 못하는 빚이 앞서 다른 요인과 결합할 때 파괴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늘어나고 생활비가 이미 빠듯하고 자녀 문제까지 겹쳐 그 위에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가 생기면 60대는 거의 삼중고에 빠진다. 이 상태에서는 카드 돌려막기, 신용대출, 생활비 대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금액의 크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심리적 고립과 해결책의 부재다. 그래서 돌려막기는 더 오래, 더 깊게 반복된다. 투자 실패 빚의 본질.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인한 빚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존심, 체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모두 섞여 있다. 그리고 이 심리적 요소가 금전적 요소와 맞물리면서 60대의 삶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뜨린다. 많은 60대는 이렇게 고백한다. 돈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말 못한다는 게 더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말하면 걱정시키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무능력하게 보일까봐 결국 혼자서 버티고 있는데 그게 빚을 더 키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처럼 60대의 빚은 단순한 소비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사랑, 책임감, 체면, 자존심, 건강, 가족 모든 인간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 이 복잡한 구조가 결국 60대가 빚에 취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7. 은퇴 후 생활비 부족과 연금 문제.
60대가 빚이 많아지는 마지막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은퇴 후 생활비 부족과 연금 문제다. 이것은 그동안 다뤄온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투자 실패와 맞물려 60대의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다. 특히 직장을 떠난 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정 지출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은퇴와 수입의 단절. 60대는 일반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이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다. 월급이라는 정기 수입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맞춰진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은 큰 변화를 겪는다. 한 63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월급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카드로 그냥 생활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연금과 저축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듯했어요.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다. 정기적 수입이 있던 동안은 카드값, 병원비, 생활비를 조금씩 나눠서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야 하는 압박이 생긴다. 그 결과 60대의 소비 구조는 한순간에 붕괴할 위험이 높다. 연금 부족 문제. 한국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형태의 노후 준비가 있지만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월 80만 원,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금액으로 병원비, 생활비, 공과금, 식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최근 물가 상승과 건강 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인 부족함은 훨씬 크다. 한 66세 여성은 말했다.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남편의 퇴직금까지 쪼개 쓰고 있어요. 카드빚도 조금씩 나왔지만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말하면 다들 그 나이에 빚이라니 하고 실망할까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60대는 자연스럽게 대출과 카드 사용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쌓이는 빚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생존 비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생활비 부담의 현실. 60대의 생활비 부담은 생각보다 복합적이다. 건강 문제로 늘어난 병원비, 자녀 문제로 발생한 지출, 손주 양육비, 자녀 결혼, 주거 지원 등 이미 언급된 지출,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생긴 돌려막기. 이 모든 항목이 은퇴 후 생활비 부족과 맞물린다. 한 64세 남성은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설명했다. 월급 받을 때는 카드값을 갚으면서도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월급이 없으니 생활비 내고 병원비 내고 카드값 내면 한 달이 끝나요. 그래서 결국 또 대출을 쓰게 되더라고요. 생활비 부족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지출 때문에 생긴다. 연금, 저축, 기존 생활비로 계산해도 갑작스러운 병원비, 손주 비용, 혹은 집 수리 비용이 생기면 한 달 예산은 순식간에 붕괴한다. 그 결과 단기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심리적 압박과 노후 불안. 생활비 부족과 연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만든다.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은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른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투자 실패가 함께 겹치면 불안감은 극에 달한다. 한 65세 여성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월급이 사라지고 나니 매달 은행 계좌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번 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걱정만 시킬 테니 혼자 버티고 있어요. 이 심리적 부담은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도 거르며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결국 건강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생활비 부족 문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빚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 60대의 은퇴 후 생활비 부족과 연금 문제는 다른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결국 빚으로 이어진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 손주 양육, 투자 실패까지 겹친다. 정기적 수입이 없으니 대출이나 카드 사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심리적 압박과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돌려막기, 단기 대출, 신용대출이 반복된다. 결국 60대의 빚은 단순한 소비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건강, 가족, 사랑, 책임감, 투자 실패, 생활비 부족. 인생 전반의 복합적 요인이 뒤엉켜 만들어낸 인생의 누적 빚이다. 60대가 빚에 취약한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비와 간병비가 늘어난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결혼, 주거, 양육비가 지출된다.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리적 부담까지 만들어낸다. 은퇴 후 생활비 부족과 연금 문제는 마지막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서 60대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빚을 안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빚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랑, 책임감, 생존, 체면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60대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빚 때문에 힘들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기대기도 어렵다. 그저 조용히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60대의 빚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인생의 후반부를 흔드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며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60대가 빚에 취약한 이유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투자 실패, 은퇴 후 생활비 부족까지 삶의 여러 요소가 어떻게 맞물려 빚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많은 60대가 말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며 때로는 체면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목표부터 세우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지출을 점검하며 노후 재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길 바란다. 조금씩, 한 걸음씩 삶의 무게를 덜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게 60대에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후반부 인생을 지킬 지혜와 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며 빚과 불안에 지지 않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